안녕하세요. 꿈에서라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빌었던 가족을 만난 40대 남자입니다. 사람의 삶은 참 예기치 못한 일들의 투성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저희 가족은 지난날 참 많이 힘든 시간들을 겪었어요. 정말 볼 꼴 못 볼 꼴 다 봐가면서 눈물도 흘려가면서 마음이 시린 세월을 보냈었는데요. 억겁의 세월을 지나 인고의 시간을 거쳐 저희 가족에게 찾아온 뜻밖의 기적 같은 이야기, 다시 생각해봐도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싶은 이야기를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어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어릴 적 저희 집은 눈에 띄게 부유한 편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먹고 싶은 음식 하나 먹지 못할 정도로 가난한 편도 아니었던 지극히 평범한 집안이었지만 하루하루 웃음이 끊일 날이 없이 정말 화목하고 따뜻한 가정이었습니다. 사랑이 넘치시는 부모님과 3살 터울의 귀여운 여동생, 네 식구가 함께 있으면 정말 남부러울 것 없이 행복했어요. 여동생은 몸이 매우 약하게 태어나는 바람에 잦은 잔병 치레를 해야 했습니다. 날이 조금이라도 추워지면 쉽게 열감기에 걸렸기에 부모님께서 동생을 무척이나 신경 쓰면서 챙기고 있다는 걸 저도 알고 있었어요. 저도 그런 부모님을 보면서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을 살뜰히 챙기곤 했답니다. 오빠, 저기 하늘에서 날아다니고 있는 거 뭐야? 저건 비행기라고 하는 거야. 하늘에서만 날아다니는 거. 그럼 저기 하늘에서 파닥파닥 하고 있는 거 뭐야? 저건 새야. 비둘기. 새들은 원래 저렇게 날개를 파닥파닥 하면서 날아다녀. 그래야 앞으로 나갈 수 있거든. 동생은 이것저것 호기심이 참 많은 아이였는데 귀찮은 내색 없이 동생이 물어보는 것에 하나하나 전부 대답을 해주는 모습을 보며 부모님께선 방긋 웃으시곤 이런 말씀을 제게 해주셨습니다. 누구 자식인가 참 듬직하고 바르게 잘 낳아놨다. 이래서 자식은 둘이 있어야 한다나 봐. 용수가 있어서 그래도 좀 안심이 돼. 그러니까 말이야. 외동은 키우긴 좋지만 나중을 생각하면 외롭고 둘은 키우긴 힘들어도 나중을 생각하면 서로 의지가 되니까 좋고 벌써부터 저렇게 가까이 지내면 나중에 커선 둘이 더 잘 지낼 수 있겠지? 저는 동생이 옆에서 하루 종일 이건 뭐냐, 저건 뭐냐 이런 식으로 질문 공세를 펼쳐도 귀찮은 내색 없이 하나하나 모두 다 설명을 해줬습니다. 하나뿐인 동생에게 오빠로서 지켜주고 싶었고 굳이 귀찮은 티를 내서 좋을 게 뭐가 있겠어요. 제가 대답해 줄 수 있는 건 성심성의껏 모두 알려주곤 했답니다. 저희 남매는 3살 터울이 났기에 제가 먼저 학교에 들어가게 됐는데 사실 학교에 들어간 뒤에도 마음을 푹 놓고서 친구들과 함께 뛰어놀지 못했습니다. 학교에 들어감과 동시에 부모님께서 맞벌이를 시작하시게 되면서 어린 동생은 제가 학교에서 돌아올 때까지 이웃집 할머니 댁에 맡겨졌었거든요. 이웃집 할머니께선 저희 남매를 친손주 돌보듯 정말 끔찍이 예뻐해 주시고 챙겨주시는 분이셨지만 그래도 연세가 드신 어르신 댁에 안 그래도 제잘제잘 말이 많은 동생이 오래 자리를 잡고 있는 건 민폐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학교를 마치고 나면 할머니 댁으로 한 걸음에 달려가 인사를 드리고 동생을 데려오곤 했어요. 그런데 할머니께선 그게 못내 아쉬우셨는지 한날은 저를 보며 이렇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아가, 너 맨날 뭐가 그렇게 급해서 동생을 그렇게 후다닥 데려가니? 밥이라도 먹고 가지 않고 집안에다가 꿀단지라도 숨겨둔 게야? 아니요. 저희 동생이 말이 너무 많아서 괜히 할머니께서 힘드실까 봐. 아이고, 별 걱정을 다 한다. 이 햄이랑 같이 있으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얼마나 좋은 말동무가 되어주는데 너희 동생 나중에 크게 되겠다. 어린 게 어쩜 그리 야무지게 말을 잘하는지. 아무튼 급하게 가지 말고 할미가 옥수수 쪄줄 테니까 그거 하나 먹고 가. 할머니 아들이 직접 농사 지은 거라고 보내왔는데 찰옥수수라서 아주 맛있을 거야. 여름날 시골 특유의 흙냄새를 맡고 찌르르 오는 매미 소리를 들으며 마루에 걸터 앉아 잘 익은 찰옥수수를 먹던 기억. 그날의 기분을 저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게는 그날이 참 인상 깊은 날이었나 봐요. 동생은 아침이면 할머니 댁으로 향하고 저는 학교를 마치고 나면 늘 동생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오고 그러다 해가 지면 부모님이 돌아오시면서 가족끼리 앉아 함께 저녁을 먹으며 그날 있었던 이야기들을 풀어내는 거. 그것이 저희 가족이 하루를 마무리하는 방법이었어요. 어머니께선 손재주가 좋은 편이셨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이것저것 다양한 것들을 많이 만들어 주셨죠. 어느 날은 가족끼리 같이 둘러앉아서 밥을 먹고 있는데 어머니께서 줄 게 있다며 서랍에서 뭔가를 꺼내오셨어요. 그 물건의 정체는 바로 구슬로 만든 팔찌였죠. 우와, 엄마, 너무 예뻐. 이게 뭐야? 엄마가 직접 만든 팔찌야. 생각해보니까 우리 예전에 가족 사진 찍은 거 말곤 가족끼리 뭘 한 게 없더라고. 뭔가 의미 있는 게 없을까 생각하다가 이런 거 하나씩 끼고 다니면 좋을 것 같아서 쇠 같은 건 시간 지나면 녹슬지만 구슬로 만들면 녹슬지도 않고 상하지도 않고 엄청 오래 간다고 하더라고. 어때? 마음에 들어? 우리 엄마 짱이다. 너무 예뻐. 오, 전에 보니까 당신 혼자서 뭘 열심히 하고 있던데 이거 만들고 있었던 거였구만. 맞아. 만드는 거 티 안 내고 주고 싶었어. 원래 선물은 깜짝 선물이 최고지. 용순 어때? 마음에 드니? 엄마가 만드신 거면 전 뭐가 됐든 다 좋아요. 맨날 맨날 끼고 다닐게, 엄마. 나도. 이거 맨날 끼고 다닐 거야. 잘 때도 씻을 때도 절대 안 빼야지. 당신은 어때? 마음에 들어? 에이, 나야 뭐 더 할 말이 있나. 우리 아들 말대로 당신이 만든 거라면 난 다 좋아. 예쁘네. 나도 항상 잘 끼고 다닐게. 그래, 우리 아들, 딸들 어른이 돼서도 찰 수 있도록 크게 만들었으니까 절대 잊어먹지 말고 잘 간직해. 이건 우리 가족의 증표야. 우리 가족만이 알아볼 수 있는 보증수표. 알았지? 네, 영원히 간직하겠습니다. 가족을 위한 어머니의 소소한 선물에 저희 가족은 모두 다 기뻐했습니다. 이렇게 저희 가족은 소소한 행복을 느끼며 사이좋게 잘 지냈어요. 제가 10살이 되던 해 동생이 사라지기 전까지 말이죠. 그날은 5일에 한 번씩 돌아오는 5일장이 열리는 날이었어요. 작디 작은 동네에 주마다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유일한 날이기도 했습니다. 부모님께선 어린 동생의 손을 잡고서 장터에 가셨고 저는 장터에 따라가지 않고 주말을 맞아 친구들과 함께 놀기 위해 외출했었어요. 그리고 신나게 논 후 해가 저물 때쯤 대문을 열고 집에 들어가는 그 순간 귀가 찢어질 듯한 어머니의 통곡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미니야, 우리 미니 어떡하면 좋아. 아이고, 우리 딸 어떡해. 부모님의 손을 잡고 장터에 따라 나간 동생이 벼랑간 사라져버린 것이었어요. 어머니께선 목이 다 갈라질 때까지 소리 지르며 대성통곡을 하셨고 어머니의 울음소리를 들은 마을 분들이 저희 집 대문을 열고서 무슨 일이 있는 거냐며 물어보고 가실 정도로 상황이 아주 심각했습니다. 그래도 그 상황에서 겨우 이성을 가지고 계시던 아버지께선 침착하게 경찰에 신고를 하셨어요. 그 시절엔 어린아이들이 길을 지나가다가도 갑자기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때문에 아이들 실종 사건이 텔레비전 뉴스고 신문이고 할 것 없이 줄줄이 쏟아져 나오곤 했죠. 그 때문이었을까요? 신고를 통해 집으로 찾아온 경찰들은 동생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가벼운 태도로 이야기를 하는 게 보였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는 그냥 뭐 혼자 돌아다니다가 길을 잃어버렸다든지 하는 이유가 대부분이에요. 원래 어린애들은 호기심이 많잖아요. 게다가 오늘 장에 다녀왔다면서요. 그럼 뭐 나중에 알아서 돌아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보시는 게 좋겠네요. 그렇게 심각해 보이진 않거든요. 나중에 알아서 돌아온다고요? 이제 겨우 7살 난 애가 혼자선 집 밖으로 나가본 적도 없는 애가 무슨 수로 혼자 집에 찾아옵니까? 게다가 심각한 게 아니라고요? 당신들 자식이 없어졌어도 이렇게 천하태평한 태도로 나올 겁니까? 예? 알아서 길 찾아오겠지. 이렇게 마음 편하게 기다리고만 있을 거냐고요. 내일 아니라고 너무 함부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아이, 제 말은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뜻이었어요. 실제로 요즘 애들, 어려도 막 가출하는 애들도 있고, 실제로 길 잃어버렸다가 이웃 주민이 찾아오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지. 저희도 최선을 다해 찾아볼 테니까 진정하시고 기다려 봅시다. 온갖 여유란 여유는 다 부리는 경찰관 아저씨들의 태도가 정말 기가 막히더군요. 본인 가족의 일이었어도 저렇게 여유롭게 말을 할 수 있을지, 그 모습을 지켜만 보고 있었는데도 심장이 싹 식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어머니께선 저를 꼭 껴안고서 골이 다 울릴 정도로 크게 소리를 내어 엉엉 우셨습니다. 아이고, 용수야, 어떡하면 좋아. 우리 민이 몸도 약하고 겁도 많아서 혼자서 많이 무서울 텐데. 다 내 탓이다. 내가 손만 더 꽉 잡고 있었어도, 아니 그냥 애초에 장터에 데리고 가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않았을 텐데. 어떡하면 좋으니. 눈이 떠지지 않을 정도로 눈물을 쏟아내며 우시는 어머니를 보고서 아버지께선 역정을 내며 집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동생의 갑작스러운 예고 없는 부재는 평범한 저희 집의 행복을 그대로 앗아가 버렸고, 저희 집은 그렇게 조금씩 금이 가면서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이후 부모님은 생업을 포기한 채로 동생을 찾기 위해 하루 24시간이 부족하도록 버스를 타고 돌아다니셨고, 전단지를 여러 장 뽑아서 돌리기도 하고 시내 쪽으론 동생을 찾는다는 현수막을 내걸기도 했습니다. 사실 처음엔 그래도 경찰관 아저씨들의 말처럼 쉽게 돌아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 동네에 살았었고, 동생의 얼굴을 알고 계시는 이웃분들도 꽤 되실 테니 어딘가에서라도 봤다면 집으로 꼭 데려다 주시겠지. 언제나처럼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오빠 하면서 안기겠지. 하지만 동생은 일주일이 지나고 또 한 달이 지나도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참다 못한 아버지께선 경찰서로 찾아가 화를 내셨어요. 왜 한 달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까? 제대로 찾고 있긴 하는 겁니까? 아니, 사장님, 저희도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니까요. 예? 그리고 저희가 사장님 애 찾는 데만 시간 쏟을 정도로 여유로워 보여요? 저희도 다른 사건 해결하느라고 바빠요, 바빠. 그러니까 조금만 차분하게 좀 기다려 보세요. 사실 그 당시엔 실종된 사람을 찾기 위한 시스템이 제대로 마련이 되어 있지 않았기에 경찰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실종자의 가족들이 밤새 전단지를 돌리고 수소문을 해가며 발로 뛸 수밖에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랬기에 아버지께서도 무척 바쁘게 돌아다니시곤 했죠. 감쪽같이 사라진 동생을 찾아다니며 저희 집에도 많은 변화가 찾아왔어요. 하루 온종일 대화 소리가 끊이지 않았던 집안엔 마치 절간처럼 무거운 고요함이 찾아오게 됐고, 항상 밝고 쾌활하셨던 어머니께선 하루 온종일 눈물을 흘리시며 술을 드시는 게 일상이 되어버리셨습니다. 매일 술을 드시며 울고만 계시는 어머니를 보고 있는 제 마음도 점점 피폐해져만 갔고, 어느 날은 참다 못해 어머니를 붙잡고서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제발 술 좀 그만 드세요. 매일같이 술만 드시고 울기만 하시고 이런다고 사라진 미니가 돌아오기라도 해요? 이러고 있는 엄마 보는 아버지랑 제 마음은 생각도 안 하시냐고요. 아버지랑 저도 너무 힘들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고 너무 답답하고 속상하고 힘들고 죽을 것 같은데도 참고 있다고요. 그래도 이렇게 버티고 있잖아요. 혹시라도 미니가 돌아올까 봐 이악 물고 참고 버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술 좀 그만 드세요. 속 다 버리겠어요. 미안해, 용수야. 엄마가 너무 힘이 들어서 그랬어. 민일 잃어버린 게 다 엄마 탓인 것만 같아서. 그날 엄마가 손만 더 꽉 붙잡고 있었어도 이런 일이 안 생기지 않았을까 싶어서 너무 괴로워서 그랬어. 미안하다, 아들. 어머니의 마음을 절대 모르는 건 아니었습니다. 어느 누가 생태 같은 자식을 잃어버리고 제정신으로 살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시는 어머니를 꼭 안아드리는 것 말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게 너무 속상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동생이 사라진 지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이젠 경찰서에서도 더 이상 동생을 찾는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아버지께선 1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시내에 나가 전단지를 돌리셨지만 이젠 전단지를 제대로 보지도 않고 길바닥에 버리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지경까지 이르게 됐어요. 아버지 얼굴은 1년 새 너무나도 많이 변해 있었고 아버지께서 혼자 고생하시는 모습을 바라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 싶은 마음에 어느 날은 전단지를 끌어안고서 시내로 향하시는 아버지의 뒤를 조용히 따랐습니다. 용수야, 어디 가려고? 오늘은 저도 아버지 좀 도와드리려고요. 하루도 빠짐없이 시내 나가셔서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 혼자 전단지 돌리시잖아요. 그동안 제가 제대로 못 도와드려서 죄송해요. 혼자 하기엔 힘드시니까 저도 힘 좀 보탤게요. 그래, 알겠다. 저기 버스 온다. 저거 타고 가자. 저는 아버지와 함께 버스를 타고 시내로 나가 지나가는 시민들을 붙잡고 전단지를 돌렸습니다. 제발 한 번만 봐주시라고 사랑하는 동생을 찾고 있다고 말이죠. 쳐다도 보지 않고 지나치시는 분들도 많았지만 비슷한 얼굴이 보이면 경찰에 신고를 해주겠노라고 힘내시라고 따뜻한 말을 건네시는 분들도 적지 않았어요. 그렇게 준비한 전단지를 모두 돌리고서 집으로 돌아가던 길 버스 안에서 아버진 저를 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안하다 용수야. 니니가 사라진 이후로 우리가 너한테 제대로 부모 노릇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얼마나 마음이 쓰이는지 모른다. 너도 많이 힘들 텐데 정말 미안하다. 아니에요. 이게 당연한 거잖아요. 전 어머니 아버지 마음 다 알고 있으니까 저한테 미안해하지 않으셔도 돼요. 지금은 민일 찾는 게 먼저니까요. 무엇보다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 건 동생이 돌아오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랬기에 부모님께서 제게 신경을 전혀 쓰지 못한다 하더라도 저는 전혀 서운함을 느끼지 않았고 그저 어딘가에서 동생이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길 그리고 얼른 돌아와 줬으면 하는 마음만을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10살이 되던 해 사라진 민희는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될 때까지도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쯤 큰 불행이 한 번 더 찾아오게 됐어요. 민희를 그리워하면서 자주 술을 드시던 어머니께서 간경화 말기 진단을 받으신 거였죠. 상태가 워낙 좋지 않아 급히 입원을 하시게 된 어머니께선 병원에 누워 계시면서도 계속해서 동생의 이름을 부르시곤 했습니다. 내가 여기 누워있으면 안 되는데 갈 때 가더라도 우리 민희 얼굴 한 번은 보고 가야 하는데 내 새끼 손 한 번만 잡아보고 가고 싶은데 가길 어딜 간다고 그래. 당신 살려고 이렇게 입원도 한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약한 소리 하지 말고 치료나 잘 받아. 간경화 말기라 하더라도 치료를 받으면 조금은 괜찮아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치료를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어머니께선 더욱 괴로워하실 뿐이었고 그런 어머니를 지켜본 아버지와 저의 마음은 찢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결국 어머니께선 간경화 말기에 나타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증상인 간성 혼수에 빠져 진단을 받은 지 6개월 만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장례를 마친 후 어머니를 납골당에 모시고서 웃고 계시는 어머니의 사진을 손가락으로 쓸어내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언젠가 민일 찾게 되면 그때 꼭 같이 찾아올게요. 그러니까 이젠 하늘에서 편히 쉬고 계세요. 몇 년이 지나고 몇십 년이 지나더라도 꼭 아버지랑 민희 데리고 어머니 뵈러 올게요. 그 이후 저는 대학 진학을 포기했고 생계를 위해 일을 하는 걸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시간도 많이 지났거니와 전단지를 돌려도 제보는 단 한 건도 들어오지 않았기에 이전만큼 매일같이 나가 전단지를 돌리는 일은 하지 않았지만 신락 같은 희망을 놓지 않은 채로 시간 날 때마다 시내에 현수막을 걸었고 가끔은 전봇대에 동생을 찾는다는 전단지를 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일을 하다가 공장에서 함께 일하던 아내를 만나게 됐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는 동료들은 거의 대부분 한 동네에서 같이 생활하던 분들이었기에 저의 사정을 모두 다 알고 계셨고 가끔 저를 보며 다들 위로의 말을 건네주시곤 했습니다. 아이고, 어린 시절부터 찾아다니더니만 아직도 못 찾았어? 아휴, 참 속이 말이 아니겠네.
그래도 어딘가에서 잘 살아있을 거야. 이산가족 상봉도 막 50년 만에 만나고 그런다잖아. 시간이 많이 지나도 언젠간 꼭 다시 만날 수 있을겨. 짧은 위로의 한마디였지만 제게는 이런 말들도 참 힘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내도 종종 저를 보면서 힘내세요. 어깨 쫙 펴시고요. 라는 말을 하며 제게 위로의 말 한마디를 툭 던지고 가곤 했어요. 동생과 또래 나이였던 아내는 마음이 참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이유 없이 여러 감정들이 밀려와 괜히 같이 일하는 동료들에게 피해를 입힐까 휴게실에 들어가 겨우 감정을 꾹 눌러담고 있었는데 때마침 휴게실에 들어온 아내가 절 보고선 옆에 앉아 이런 말을 해주더군요. 슬픔은 겉으로 드러낼수록 남한테 전염된다는 말, 저는 그 말 안 믿어요. 그럼 슬프고 속상하면 그걸 다 참아야 한다는 거잖아요. 힘든 걸 참으면 그게 마음으로 가 병이 된대요. 용수 씨, 그러니까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하지 말고 편히 울어요. 제 앞에선 그래도 돼요. 모른 척 해줄게요. 덤덤하게 내뱉는 그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던지 결국 그날 전 아내 앞에서 소리내어 엉엉 울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말이죠. 성인이 된 이후부턴 이렇게 울어본 적이 거의 없었는데 정말 슬픔을 토해내듯이 내뱉고 나니 아주 조금은 마음이 후련해지더라고요. 난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 난 얼굴 한번 못 본 여동생이지만 당신을 닮았다면 분명 어딘가에서 잘 살고 있을 거라고. 언젠간 기적처럼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힘내라고 말해도 힘이 나진 않겠지만 그래도 희망을 가져보자. 기적과 희망을 꿈꾸는 건 돈이 들지 않으니까. 항상 그렇게 긍정적으로 말해주는 아내 덕에 저는 겨우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2년 동안 아내와 만남을 가진 저는 식을 올리지 않고서 아내와 혼인신고만을 진행한 채 부부의 연을 맺게 됐어요. 양가 부모님께서도 저희의 의견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제게 실종자 가족이라는 타이틀은 쉽게 떨어지지 않을 거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군간 그럴 겁니다. 동생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는 판국에 어떻게 결혼을 하고 밥을 먹고 웃고 떠들고 일을 하면서 살아? 라고 말이죠. 하지만 산 사람은 살아야 한다는 말이 있고 또 동생이 보고 싶어서 그리워하고 눈물을 흘린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나름대로의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기 위해 부단히도 노력했습니다. 아내는 아버지께 거의 매일같이 전화를 드리면서 살가운 며느리로서 최선을 다했고 어머니의 제삿날이 다가오면 제사 음식도 모두 준비할 정도로 저희 집에 정성을 쏟았습니다. 와, 전 다 구웠다. 이 정도면 어머님이 내려와서 드실 때 엄청 만족하시겠지? 이런 제사상은 처음 받아보실 거야. 그동안 맨날 형편없는 두 남자 음식만 먹다가 이제야 좀 제대로 배 채우고 가시겠네, 우리 엄마. 작은 부분까지도 하나같이 살뜰히 챙기는 아내가 참 고마웠고 아내가 저희 집에 잘하는 만큼 저도 처갓집에 최선을 다하는 사위가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무난하게 결혼 생활을 이어나가며 공장에 다니던 저는 오랜 친구의 부탁으로 인해 벼랑간 배달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저기 용수야, 내가 너한테 부탁 하나만 하자. 뜬금없이 전화 와선 뭔 부탁? 돈 빌려달라는 건 아니지? 야, 내가 너한테 미쳤다고 돈을 빌려달라 연락을 했겠냐? 다름이 아니라 당분간 나 대신 배달 일 좀 해주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2달 정도만. 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 공장 다니는 거 몰라? 아니, 알지. 아는데 그냥 주말에만 몇 번 나가주라. 나 배달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다리를 좀 크게 다쳐서 적어도 2달 정도는 입원해 있어야 한다네. 요새 배달하다 사고 나는 애들도 많고 하루하고 도망가는 애들도 많아서 나 쉬는 동안 내 빈자리 성실하게 채울 수 있는 애로다가 뽑아달라고 하길래 네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나더라고. 내 주변에 성실한 애가 너 하나밖에 더 있냐. 제발 이렇게 부탁 좀 하자. 그냥 오토바이 타고 음식 배달만 하면 돼. 안 어려워. 돈도 나름 쏠쏠하게 벌고. 2달 동안 월급에 용돈 좀 더 번다고 생각하고 좀 해주라. 어? 그리고 혹시 알아? 주문 받고 여기저기 배달 돌아다니다 보면 운 좋게 미니도 찾을 수 있을지. 친구의 말을 듣고서
저는 여러 방향으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차피 오토바이는 탈 줄 아니 상관은 없었고 주말에만 하는 거라면 몸은 조금 힘들지라도 공장을 굳이 그만두지 않아도 되고 또 친구의 말대로 여기저기 집을 돌아다니다 보면 정말 어쩌면 기적처럼 동생을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만 있다면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민을 하다 친구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그 주 주말부터 간단한 교육을 받은 뒤 바로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와, 그런데 배달 일이라는 게 정말 말처럼 쉬운 게 아니더군요. 비가 오는 날엔 도로가 미끄러워서 달리다가 미끄러져 다치는 날도 있었고 음식을 다 엎어버려서 돈을 물어내는 날도 있었고 배달이 늦어진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주문 취소를 하는 손님들도 덜어 있었기에 적잖게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래도 가끔 감사하다며 시원한 음료를 건네는 분들도 있었고 간식을 챙겨주시는 분들도 있어서 마냥 힘들지만은 않았어요. 그렇게 일을 하다 보니 다른 기사분들과도 어느 정도 안면을 트게 됐고 가끔은 커피 한 잔 할 정도로 가까워지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료 기사분이 제게 귓속말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기 건너편에 있는 집 보이죠, 형님? 저기서 가끔 지하로 배달 주소가 뜨는 날이 있을 텐데 그 건은 절대 받지 마세요. 여기 내놓으라는 배달 기사들도 전부 피하는 곳이에요. 배달 기사들이 배달을 피해? 왜? 아이, 그냥 그 집에 대해서 좀 이상한 소문들이 많아요. 부부 둘이서 사는데 남편이 아내한테 집착이 엄청나다더라. 집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게 한다더라. 맨날 배달 가면 피부병에 걸렸다더라. 아내분이 얼굴도 안 내밀고 손만 내밀어서 돈을 주는데 그 팔이 죄다 멍투성이라더라. 근데 그 소문도 은근 신뢰가 높은 게 제가 제일 처음 시작하던 날 첫 배달이 그 집이었거든요. 거긴 내려가는 길도 무서워요. 반지하도 아니고 완전 지하방이라. 어떤 배달부는 비 오는 날 내려가다 계단에 굴러서 허리 수술까지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재수가 없는 집인 건 확실하니까 조심하세요. 동료 기사의 말을 듣다 보니 조금은 꺼림칙한 곳이다 싶긴 했지만 그래도 사람 사는 곳이고 배달이 들어왔는데 무시할 수는 없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날 저녁 마침 그곳으로 주문이 들어왔고 저는 낮에 동료가 해준 말을 그대로 무시한 채 가게로 가서 음식을 받고 그곳으로 향했어요. 열심히 달려 도착한 곳은 가게에서 조금 거리가 있는 빌라촌이었습니다. 기사의 말대로 그 집은 반지하도 아니고 정말 완벽한 지하에 있는 집이었어요. 불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아 후레쉬를 켜고 내려가야 했는데 거미줄에 바퀴벌레도 까꿍하면서 더듬이를 자랑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겨우 계단을 내려와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배달이요. 안에선 인기척이 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따끈따끈한 짜장면을 손에 들고 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렸고 그로부터 2분 정도가 지났을 무렵 문이 조금 열리더니 여자의 팔이 쏙 나오면서 말없이 돈을 건넸고 저도 짜장면을 건네줬습니다. 그런데 저는 짜장면을 받아드는 여자의 손목을 보고서 순간 모든 사고회로가 정지되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긴박한 순간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 여자의 손목에 끼워져 있던 팔찌 때문이었죠. 저는 그 팔찌를 본 순간 문을 닫으려는 여자의 손목을 덥석 잡았습니다. 저기요, 저기요. 혹시 정말 죄송한데 이 팔찌 어디서 사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떨리는 마음을 겨우 추스르고 물었지만 안에선 아무런 대답이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대답을 꼭 듣고 싶었어요. 여자의 손목에 채워져 있던 팔찌가 30년 전 저희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팔찌와 똑같은 것이었기 때문이었죠. 혹시나 설마 하는 마음에 미친 듯이 두근거리는 심장을 겨우 진정시키고 저는 여자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그러자 안에선 조그맣게 대답이 들려왔어요. 엄마, 우리 엄마가 어릴 때 만들어줬어요. 저는 그 대답을 듣자마자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러자 그 안엔 충격적인 광경들이 펼쳐져 있었어요. 바닥엔 술병이 난잡하게 굴러다니고 있었고 정리되지 않은 물건들과 음식들, 파리들이 잔뜩 꼬여서 윙윙거리고 있었고 그리고 제 눈앞에 있는 여자의 얼굴과 몸에는
온통 붉고 푸른 흔적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문 바로 옆쪽엔 얼굴이 시뻘개져 있는 남자가 앉아 있었고 그 남자는 벼랑간 저를 보더니 마구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야, 넌 뭐야? 배달하러 온 거 아니야? 배달하러 왔으면 배달만 하고 갈 곳이지. 왜 남의 집 여자 손목은 잡고 있어? 당신이 이 사람 얼굴이랑 몸 이렇게 만들었어요? 내가 만들었든지 말든지 그게 무슨 상관인데? 어? 무슨 상관이시냐고요? 술에 잔뜩 취한 사람과는 정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저는 조용히 전화기를 들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여기 잔뜩 취해서 사람의 몸과 얼굴에 손찌검을 한 사람이 있다며 빨리 와서 잡아가라고 말이죠. 그런데 더 웃긴 건 경찰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그 인간을 데리고 가더라고요. 이런 일이 한두 번 있었던 게 아닌 듯 했습니다. 대충 그렇게 복잡한 상황을 정리한 후 저는 덜덜 떨고 있는 여자에게 다가가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름 강민이 맞죠? 아버지 성함 강만자 숫자, 어머니 성함 이화자 영자, 오빠 이름은 강용수고 이 팔찌는 30년 전에 어머니께서 직접 만들어주신 거고 제 이름을 어떻게 아세요? 오빤 너가 차고 있는 똑같은 팔찌가 있어. 자, 사진 봐봐. 저는 제 휴대폰 배경화면으로 저장되어 있는 똑같은 팔찌를 보여줬습니다. 정말 똑같네요. 팔찌가 똑같아요. 미니야, 오빠 못 알아보겠어? 정말 제 오빠 맞아요? 그래, 내가 네 오빠 맞아. 항상 네가 내 손을 잡고 졸졸 따라다녔던 거 기억 안 나?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제발 어딘가에서 살아만 있게 해달라고. 살아서 잘 지내고 있게만 해달라고 그렇게 빌었는데 살아있었구나. 내 동생 너무 보고 싶었어. 그제서야 미니는 엉엉 울며 저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말없이 그런 미니를 부둥켜 안고 눈물 범벅으로 눈물을 흘렸고요.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것과 똑같은 모양의 팔찌를 차고 있던 그 여잔 30년 전 잃어버린 제 하나뿐인 동생 미니였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눈앞에 동생이 있다는 게 현실 같지가 않았고 그저 꿈을 꾸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마음속으로만 간절히 바라던 일이 일어났다는 게 믿겨지지가 않더군요. 미니는 엄마가 살아생전에 우리 가족의 보증수표라고 만들어주셨던 팔찌를 지금까지 간직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때 알았어요. 미니도 가족을 찾고 싶어 했다는 걸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팔찌를 차고 있던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동생과 끌어안고 그동안의 반가움과 슬픔을 모두 나누며 한바탕 눈물을 흘린 후 겨우 감정을 추스린 뒤 30년 동안 떨어져 있었던 동생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사실 모든 게 기억이 나진 않아. 그치만 엄마 아빠를 잃어버렸던 그날만큼은 똑똑히 기억해. 5일장이 열리던 날 엄마가 장을 보고 계실 때 난 개구쟁이처럼 이곳저곳을 헤매고 다녔었어. 근데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그러는 거야. 저기에 붕어빵 공짜로 줄 테니까 따라오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 아줌마 손을 잡고 갔는데 도착한 곳은 붕어빵 파는 데가 아니라 엄청 허름한 집이었어. 창문이 비닐로 가려져 있어서 햇빛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 그 안엔 내 또래 애들이 한 명 더 있었어. 뭐? 그게 무슨 소리야? 거기가 뭐 하는 곳이었는데? 뭐 보육원 같은 곳이었어? 아니, 거기 말 그대로 지옥이었어. 나한테 웃으면서 다가왔던 그 아줌만 집에 들어가자마자 귀신같이 표정을 싹 바꾸고선 나한테 당장 옷 갈아입으라고, 그리고 저기 방 구석 쪽으로 가라고 소리를 질렀어. 너무 무서워서 내가 계속 울고만 있으니까 울지 말고 빨리 시키는 대로 하라면서 막 윽박을 지르시더라고. 그래서 시키는 대로 했지. 알고 보니까 그곳은 최대한 가난하게 보이게 만든 다음에 껌이나 사탕 같은 걸 주면서 팔아오라고 시키는 곳이었어. 뭐라고? 그때부터 차로 어딘가로 이동하더라고. 대도시였는데 그때부터 거기에서 앵벌이를 하고 살았던 거야. 우리 집에서 아주 많이 떨어진 곳이었어. 그렇게 물건을 팔아오라고 시키고
그날 물건을 다 팔지 못하면 정말 호되게 손찌검을 당했어. 그 아주머니 말고 덩치가 엄청 산만한 아저씨들도 몇 있었는데 정말 헛소리도 못 낼 정도로 무서운 사람들이었어. 집에 가고 싶다고 엄마, 아빠랑 오빠가 너무 보고 싶다고 말하니까 그 사람들은 막 웃으면서 니네 부모님은 널 버린 거라고, 다신 찾으러 오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 몰래 밖에 나가서 집으로 가고 싶었는데 나 혼자서 집을 나가본 적도 없고 주소도 모르고 내가 있는 곳이 어딘지도 모르겠어서 결국 그곳에서 계속 살아야 했어. 진짜 악질들이다. 사람이라고 부르기도 아까울 정도로. 그래도 그 와중에 이 팔찌는 뺏기고 싶지 않아서 정말 필사적으로 지켰어. 그 사람들이 내 손목을 잡아당겨서 팔찌를 뺏으려고 했는데 그럴 때마다 악을 쓰고 울어서 겨우 뺏기지 않고 지킬 수 있었지.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 줄 몰라. 그 생활을 대체 얼마 한 거야? 13살까지 했어. 그러다 필사적으로 탈출해서 길거리에서 노숙을 하다가 결국은 고아원에 보내지게 됐었던 거야. 그리고 성인이 돼서 그 안에서 만난 남자랑 같이 살게 됐어. 나보다 훨씬 더 오래 있었던 사람인데 내가 잘해주겠다고, 앞으로 평생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그거 모두 거짓이었어. 그 남자가 바로 방금 경찰한테 잡혀나간 그 인간이야. 뭐라고? 그럼 널 속였던 거야? 집착도 심하고 일도 못하게 하고 구속도 심하고 하루하루 정말 피가 마르는 생활을 했어. 또 도망가려고 하면 붙잡혀서 손찌검 당하고 정말이지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어. 바보야. 그럼 가족들한테 연락을 했어야지. 오빠도 알잖아. 30년 전과 비교했을 때 많은 게 변했다는 걸. 그리고 고아원에 들어갔을 땐 내 이름 말고 아무것도 기억이 나질 않았어. 워낙 나를 잡아간 사람들한테 가스라이팅과 세뇌를 당해서 내 모든 기억들이 지워지는 것 같더라고. 한동안 난 내가 누군지도 몰랐어. 나중에 기억이 돌아오긴 했지만 우리 가족에 대한 기억은 딱 7살에 멈춰있고 그 이후에는 기억이 없었고, 그리고 세월이 많이 흘러갔잖아. 어차피 날 죽었다고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했어. 무슨 소리야. 우리가 한동안 얼마나 찾았는데. 우리도 미안하다. 미안해. 끝까지 널 더 찾았어야 했는데 아버지도 항상 널 그리워하면서 살고 계셔. 그래도 이렇게 살아있어 준 것만으로도 너무 고맙다. 너랑 떨어져 있는 시간 동안 어머님 돌아가셨고 난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됐어. 아버진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고 아직도 널 많이 기다리면서 찾고 계셔. 아버지가 널 보시면 누구보다도 엄청 기뻐하시고 눈물 흘리실 거야. 정말 꿈만 같다. 널 이렇게 다시 만났다는 게. 고마워, 미니야. 정말 고마워.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토록 애타게 찾았던 동생을 만난 저는 곧바로 아버지와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께는 시간이 많이 늦었으니 우선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찾아뵙겠다고 말씀드렸고, 아내에겐 정말 우연히 동생을 만나게 됐는데 혹시 오늘은 집에 데리고 가서 재워도 되겠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는 정말 밝은 목소리로 왜 안 되겠냐며 어서 데리고 오라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급히 배달 일을 마무리 지은 다음 동생을 데리고서 집으로 향했습니다. 동생은 저희 집이 낯선 듯 조금은 위축된 상태로 쭈뼛거리며 들어갔고, 아내는 현관앞까지 마중을 나와 처음 보는 동생에게 다가가 꼭 안아주면서 이렇게 말해줬어요. 얘기 많이 들었어요, 미니 씨. 30년 동안 떨어져 살면서 얼마나 가족이 그리웠을까. 그동안 고생 정말 많았어요. 그래도 이렇게 건강히 잘 있어줘서 정말 고마워요. 아내가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안고 토닥여주자 동생도 이내 마음을 놓은 듯 저희 아내에게 편안하게 몸을 기대더라고요. 이날은 동생이 편하게 씻고 잘 수 있게끔 손님 방으로 쓰고 있는 방을 내어줬고, 다음 날 날이 밝자마자 동생을 데리고 아버지 댁으로 향했습니다. 어때? 30년 만에 아버지를 찾아뵙는 기분이. 너무 긴장돼. 정말 너무 그리웠는데 아버지가 날 알아보실까 걱정이 되기도 하고, 30년이면 강산이 3번 바뀌는 세월인데.
강산이 3번 바뀌든 5번 바뀌든 그런 거 상관없이 아버지께선 기억하실 거야. 널 많이도 그리워하셨으니까. 부모는 원래 그래. 몇십 년을 안 봐도 본능적으로 자식 얼굴을 알아보는 거. 그게 부모 마음이라더라. 그러니까 그런 걱정할 필요 없어, 민희야. 저는 동생이 편하게 마음을 먹을 수 있도록 옆에서 격려를 해줬고 동생도 제 말을 듣고서 조금의 용기를 가진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동생이 만나게 됐을 때 그 자린 눈물 바다가 됐습니다. 30년 동안 그리도 바래왔던 순간 죽었는지 살았는지 소식만 알 수 있었으면 좋겠다던 아버지의 소원이 이뤄지게 된 그날 아버진 동생의 뺨을 어루만지며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셨습니다. 민희야, 살아있었구나. 살아있었어. 내가 널 30년 동안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른다. 찾는 건 바라지도 않으니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라도 있게 해달라고 하늘에다가 매일같이 빌었는데 그 소원을 이제야 들어주시는구나. 아이고, 예쁜 내 딸. 얼굴이 왜 이렇게 야위었어? 밥이라도 좀 잘 먹고 다니지 않고. 아빠, 저도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 저 다신 오빠랑 아빠랑 안 떨어질 거예요. 절대로 멀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래, 당연하지. 자그마치 30년이라는 세월을 떨어져 살았는데 내 딸, 이제 네 아빠가 사는 동안만큼은 그동안 하지도 못했던 아빠 노릇하면서 행복하게만 해주마. 이렇게 건강히 돌아와줘서 정말 진심으로 고맙다, 내 딸. 30년이라는 세월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죠. 그 시간만큼 떨어져 있었기에 저와 아버진 그동안 동생에게 못해줬던 아빠와 오빠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주겠노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동생의 거주지를 정하는 것이었는데 기존에 살았던 지하방으로 돌아가는 건 말이 안 되는 부분이었기에 전셋집이라도 하나 얻어줘야 하나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갑자기 제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아가씨만 불편하지 않다면 아가씨를 우리 집으로 데리고 들어오는 건 어떨까? 뭐? 당신 진심으로 하는 소리야? 그럼 진심으로 하는 소리지 가짜로 하는 소리겠어? 그냥 당신도 어릴 때 아가씨랑 멀어지게 돼서 둘이 추억도 없을 테고 같이 보낸 시간이 있다고 해도 이젠 기억도 희미할 거 아니야. 어차피 우리 집엔 애도 없고 또 손님 방이라고 꾸며놓긴 했지만 우리 집에 손님이 올 일은 극히 드무니까 차라리 저 방을 아가씨가 쓸 수 있게 하면 어떨까 싶은데? 선뜻 저와 동생의 입장을 고려해 먼저 말을 꺼내준 아내에게 저는 정말 고마웠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내 입장에선 동생이 시누이인데 자칫 불편할 수도 있을 텐데도 아무런 내색도 없이 동생을 집으로 데려오려는 아내를 보며 다시 한번 아내에게도 정말 잘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됐어요. 그렇게 동생은 살던 지하방에서 짐을 챙겨 저희 집으로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동생이 겪어왔던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내는 동생을 병원에 데리고 가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게끔 도움을 줬고 그리고 동생과 함께 살며 동생에게 손을 댔던 그 사람 같지도 않은 놈에겐 진짜 마음 같아선 복수를 하고 싶었지만 제가 손을 대지 않아도 경찰에서 구속을 시켰더라고요. 워낙 상습범이고 동생 사건 이외에도 범죄를 저지르고 다녔더라고요. 그래도 다행인 건 동생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적으로 나의 남남이었습니다. 고아원에서 같이 살면서 동생을 꼬드겨 놓고 세상과 단절시키게 한 그놈은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됐죠. 충분히 동생은 그곳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동생은 이미 7살 때부터 사람들에게 핍박받고 가스라이팅, 괴롭힘 등이 일상이 되다 보니 모든 걸 내려놓은 걸로 보였습니다. 그냥 바보처럼 살다가 바보처럼 죽으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은 이 세상에 태어나지 말아야 될 운명이었다면서 말이죠. 결국 동생은 지금의 이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였던 겁니다. 때리면 맞고 욕하면 욕 듣고 시키면 또 시키는 대로 하고 이런 인생을 30년 동안 살았던 거였죠. 이때 알았어요. 사람은 살아가는 과정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요.
저는 이런 동생의 아픔을 식혀주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로는 치료가 장기간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그 말이 맞았어요. 동생은 자다가도 소리를 지르고 자다가도 땀을 뻘뻘 흘리며 울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 저는 말없이 동생의 눈물을 닦아주고 얼싸 안아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처음보단 많이 좋아져서 다행이랍니다. 그리고 저와 아내 동생은 간간히 아버지 댁에 찾아가 다 같이 식사 자리를 가지곤 합니다. 아버지께선 동생이 올 때마다 정말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진수성찬을 차려놓고서 저희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동안 못 먹인 것들을 다 먹게 해주고 싶으시다면서요. 아버님, 혼자 준비하기 엄청 힘드셨을 텐데 차라리 저라도 부르시지 그러셨어요. 아이, 내가 내 새끼들 먹일 음식 준비하는 건데 뭐가 힘들어? 자, 임금님 수라상 부럽지 않을 정도로 열심히 준비했으니 많이들 먹어라. 우리 민인 아빠가 먹기 좋게 갈비에 뼈 발라줄게.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휴, 또 운다 또 울어. 네가 울면 이 애비가 또 눈물이 나잖아. 울지마 민이야. 이젠 이 애비야 오빠가 지켜줄 거야. 더 이상 네 손 놓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하마. 알았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민이는 아직도 우리 가족을 낯설어 하는 건 사실이에요. 아버지한테도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천천히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저를 부를 때도 어떨 땐 저기요 하고 부를 때도 있으니까요. 그나마 다행인 건 제 아내와 동생은 자매처럼 지낸다는 거예요. 같은 여자라서 그런 걸까요? 그래도 옆에서 제 아내가 병원도 함께 가지고 먹을 것도 챙겨주고 약도 챙겨주니 어떤 날엔 제 아내 손을 잡고 다니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압니다. 그 손이 미니에겐 큰 의미가 있는 걸 거예요. 바로 의지,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고 손을 놓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아닌가 싶네요.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가족의 온기, 동생이 기적처럼 돌아왔기에 누릴 수 있는 이 일상을 저는 정말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을 지나 보고 싶었던 동생을 만났으니 이제는 잡은 두 손 평생 놓치지 않고 오빠로서의 역할, 아들로서의 역할, 그리고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잘하면서 행복하게 잘 살아보려고 합니다. 이 사연을 들으신 모든 분들도 항상 건강하시고 그동안 가까이 있어서 느끼지 못하고 소중함을 몰랐었던 오빠, 동생, 누나, 형, 어머니, 아버지에게 전화 한 통 드려서 안부를 묻는 게 어떨까요? 그 전화 한 통이 그분들에게 큰 위안이 되고 감동을 받을지 모르니까요. 저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 모두가 행복하시기만을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